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계로왕과 문주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리 지난 영상에서 비유왕까지 했었죠. 그러면서 이 비유왕의 죽음이 약간 좀 의문스러운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한 왕이 이 계로왕인데요. 계로왕은 비유왕의 맏아들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왕을 죽이는데 계로왕이 뭐 개입을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비유왕이 어쨌든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 죽었는데 그래도 맏아들이었던 그 계로왕이 잘 왕위를 이어받아서 올라간 것으로 추정을 해요. 이 계로왕은 455년부터 475년까지 왕위에 있었습니다. 계로왕의 즉위기사에 보면요. 계로왕 혹은 근계로라고 한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계로왕 제가 했을 때 계로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면서 이 계로왕이 근계로라고도 불려서 이 계로왕의 기록이 계로왕의 기록이 아닐까라고 추정하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 계로왕이 바로 이 계로왕입니다. 계로왕은 제위기간 내내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힘든 삶들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계로왕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일단 즉위기사가 있고요. 즉위하고 나서 쭉 기록이 없다가 즉위 14년 차에 기록이 하나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요 사이에 좀 많은 기간이 비어 있잖아요. 근초고왕 했을 때도 굉장히 오랜 기간 기록이 없어서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했을지 추측을 많이 한다 했잖아요. 아마 이 계로왕도 이 사이에 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유왕이 죽고 이때 비유왕이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 죽고 난 다음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혼란을 좀 수습할 필요가 있었고 이 시기에 수습을 하면서 딱히 뭐 뭔가 이게 정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기간에 기록이 좀 비어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계로왕의 기록들을 보면은 뭐가 딱히 없어요. 그래가지고 정치적인 혼란이 계속적으로 있었고 또 고구려와의 갈등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특별할 만한 기록이 없다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즉위 15년에 고구려의 남쪽을 쳤다고 나와요. 계속해서 고구려와의 갈등 상황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서 당시에 고구려가 장수왕이었거든요. 장수왕이 남진전 정책을 계속 펼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있던 백제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그래서 이 고구려를 좀 견제할 필요를 느꼈어요. 그래서 어디에 접근을 하냐. 당시에 중국에 있었던 북이라고 하는 나라에 접근을 합니다. 이 북이에게 편지를 한 통 보내요. 지금 고구려는 우리랑 같이 지금 부여해서 갈라져 나온 이 고구려는 의리를 저버리고 막 군사 이끌고 우리 국경을 막 와서 짓밟고 있다. 그리고 이전에 그 고국 원앙 있죠? 고국 원앙이 까불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혼내줬다. 그리고 지금 왕이 그 거련이가 장수왕이거든요. 이 거련이가 아주 오만방자하다. 그러니까 얘 좀 혼내달라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북위에서 답장을 보냅니다. 지금 고구려하고 우리 북위는 선대 때부터 계속 조공을 바치고 뭐 책봉하는 관계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도타운 우정을 쌓아왔다. 그런데 얘네가 그럴 리 없다. 그래서 우리가 평양에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려고 한다라고 답장을 보냅니다. 근데 이 계로왕은 이 탐탁지가 않죠. 바로 쳐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를 중간에서 고구려가 가로챕니다. 그래가지고 이 편지가 북위까지 다다르지 못해요. 그래서 답장이 오지 않자 계로왕은 굉장히 실망했다고 합니다. 이제 고구려에서 백제가 위나라한테 이런 편지를 막 보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고구려 입장에서는 열이 받겠죠. 그래가지고 제대로 쳐들어올 준비를 합니다. 이 삼국사기 기록에 누가 나오냐면 도림이라고 하는 스님이 나와요. 고구려에서 이 도림이라고 하는 스님을 이용해서 백제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내는데 스파이로 보내요. 이 계로왕이 장기하고 바둑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도림이 이 장기와 바둑을 이용해서 계로왕에게 접근을 해서 친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이제 좀 조금씩 꼬드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백제의 궁궐이 백제의 명성에 비해서는 너무 초라한 것 같아요. 좀 더 화려하고 멋지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선대 왕의 유골이 제대로 매장이 되어 있지 않고 방치가 되어 있으니 묘도 다시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 여기서 이제 선대의 유골이 그냥 방치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도림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봐서 비유왕의 죽음이 뭔가 순탄치 않아서 제대로 시신을 수습할 수도 없었고 묘를 제대로 만들 그럴 정신이고 뭐고 없었구나라는 걸 충분히 또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도림이 이렇게 호득이니까 계로왕이 거기 휙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궁궐도 막 엄청 화려하게 짓고 묘도 다시 짓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거를 누가 지어요? 백성들이 짓죠. 이 노동력은 백성들한테서 충당을 하죠. 그리고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노동력도 필요하지만 돈도 필요해요. 이 돈 어디서 날까요? 백성들이 세금에서 걷겠죠. 그러다 보니까 민심이 아주 흉흉해지고 이 민심이 계로왕으로부터 떠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부 상황이 혼란스러워지니까 도림이 이때다 하고 고구려로 몰래 다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장수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준비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수왕이 오케이 하고 군사를 이끌고 백제로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미 혼란해질 대로 혼란해진 백제는 고구려의 이런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바로 그냥 나가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백제하고 신라는 고구려의 남진을 대비해서 나제 동맹을 맺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비유왕 때 나제 동맹 맺었잖아요. 그래서 신라한테 이제 구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문주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계로왕이 삼국사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문주한테 여기는 이미 글렀다. 여긴 내가 지킬 테니까 너는 도망가라 라고 해요. 근데 이때 이제 문주가 신라에 가가지고 군사를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미 돌아왔을 때는 계로왕은 죽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여기 북성을 공격하고 7일 만에 빼앗고 또 남성을 공격했다고 하는데 이 북성이 풍납토성으로 추정을 하고 남성을 몽촌토성으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백제의 주요 성이었던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이 모두 이제 무너지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계로왕까지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했어요. 이때 어떻게 잡혔냐면 당시에 제증걸루랑 고이만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 백제 사람이었대요. 근데 백제에서 뭔가 정치적인 그런 죄를 짓고서 고구려로 망명을 했던 사람이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봐서도 계로왕의 즉위 과정에서 뭔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이 있긴 있었구나라고 충분히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 제증걸루하고 고이만년이 고구려로 넘어간 사람인데 얘네가 이제 고구려에서 앞장서서 장수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얘네는 왕의 얼굴도 알고 있고 백제의 지리도 잘 알고 있으니까 앞장서서 이제 달려갔고 그냥 막 무찌르고 이제 여기 왕 앞에까지 오게 된 거죠. 계로왕은 이제 도망을 가고 있었는데 이 제증걸루하고 고이만년이 왕의 얼굴을 아니까 딱 하고 이제 걸린 거죠. 그래서 잡혀갔는데 이 제증걸루하고 고이만년이 계로왕을 처음 봤을 때 말에서 내려가지고 일단 예의는 갖췄나 봐요. 그 절을 했대요. 절을 하고 나서 거기서 그냥 끌고 가도 됐는데 얼굴에다가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끌고 갔어요. 어디로 끌고 갔냐면 아차산성으로 끌고 갔대요. 그래서 아차산성에서 목을 베서 그 목을 전시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로왕의 시신이 아차산 어딘가에 묻혀 있을 것이라고 지금 추정만 하고 있고 그 관련 뭐 유해나 이런 것들은 발견이 안 되고 있다고 해요. 아무튼 이렇게 계로왕은 굉장히 치욕적이고 굉장히 분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아까 누구한테 도망가라고 했죠? 문주한테 도망가라고 했죠? 이 문주가 누구냐? 바로 계로왕 다음에 즉위하는 문주왕입니다. 이 문주왕은 계로왕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계로왕의 동생이라고도 하는데 삼국사기 기록에는 계로왕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위기간은 475년부터 477년으로 단 3년밖에 되지 않아요. 왜 3년밖에 되지 않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백제 입장에서는 지금 계로왕한테 고구려한테 자기 수도를 뺏겼어요. 그러니까 백제는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어요.
하지만 멸망까지는 되지 않고 다행히도 수도를 옮겼어요. 웅진이라고 하는 곳으로 수도를 옮겨요. 지금 현재 충남 공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충남 공주의 공산성이 바로 이 웅진성으로 강력하게 추정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이 천도는 원래 왕권이 강해야지만 가능한 건데 이 문주왕 때는 왕권이 강해서 천도를 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수도를 빼앗기는 바람에 막 거의 쫓기듯이 가가지고 천도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왕을 지키고 같이 천도를 도와준 귀족들이 있겠죠. 이 과정에서 왕권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귀족들의 힘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갖고 문주왕 때는 왕이 뭘 하려고 해도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왕권이 미친 듯이 그냥 낮았어요. 그냥 땅을 찍고 바닥을 뚫고 내려간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뭘 할 수가 없었고 즉위 2년에 그때 해구라고 하는 사람을 병관 자평으로 삼아요. 이 해씨 세력이 남쪽으로 수도를 옮기는 강하게 도움을 준 그 집단이 아닐까 해요. 그래서 이제 해구를 병간자평으로 삼고 그 같은 해에 아우였던 곤지를 내신좌평으로 삼았다고 해요. 굉장히 지금 혼란한 상황이잖아요. 귀족들은 왕권을 언제든지 위협할 수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믿을 만한 사람은 같은 왕족이었던 가족이겠죠. 그래서 이 곤지에게 내신좌평이라는 자리를 주고 같은 기사에 보면은 맏아들이었던 삼근을 태자로 삼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태자 책봉도 얼른 이루어 놓고 그냥 이 혼란한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빨리 안정을 시켜서 왕권을 안정시켜야겠죠. 그래야지 뭐 정책도 수행하고 할 테니까 나라를 다시 이제 발전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기사에 보면은 같은 해에 5월에 검은 용이 나타났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누가 죽냐? 곤지가 죽습니다. 그 곤지는 이 검은 용이 어떤 그 세력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때 이 검은 용은 해구가 아닐까, 병관자평이었던 해구가 아닐까 의심을 해요. 이 해구가 권력욕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라서 다음 영상에서 볼 텐데 막 반란도 일으키고 해요. 이 해구에 의해서 곤지가 그래서 죽은 게 아닐까, 해구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곤지를 죽인 게 아닐까 아주 강력하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년, 즉위 3년 기사에 병관자평 해구가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렀다고 나와요. 이걸로 봐서는 정말로 곤지를 해구가 죽인 것으로 아주 강력하게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해구가 왕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왕이 이 해구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었대요. 그만큼 왕권이 굉장히 약했던 상황이었고 그 다음 기사가 마지막 기사인데 왕이 사냥을 하러 갔대요. 근데 이때 누구한테 죽냐? 해구한테 죽습니다. 그래서 해구가 도적을 시켜서 왕을 시해했다고 나오는데요. 이 사냥을 나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경호가 궁궐에 있을 때보다는 경호가 조금 허술하겠죠. 그 틈을 타서 이제 도적을 보내서 이 문주왕을 시해한 겁니다. 그래서 문주왕은 즉위 3년 만에 이제 외부 세력에 의해서 시해를 당하게 돼요. 그만큼 굉장히 왕권이 지금 안정되지 못하고 귀족들에게 휘둘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명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바로 곤지의 존재인데요. 이 곤지를 왜 보냐면 다음 왕이었던 동성왕 그리고 그 다음 왕이었던 무령왕의 아빠로 강력하게 추정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곤지를 한번 볼까 해요. 이 곤지는 그리고 백제사에서도 굉장히 좀 학자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곤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삼국사기에는 계로왕의 아들로 나와 있고요. 일본서기에는 계로왕의 둘째 동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서기 기록을 일정 부분 이제 믿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삼국사기 기록이 무조건 이제 옳다고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계로왕의 동생으로 더 강력하게 추정을 해서 문주왕도 그러면은 문주왕이 자기가 아우였던 곤지를 내신자평에 임명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봐서는 문주왕도 아들이 아니고 동생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곤지도 아들인지 동생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동생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쏠리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곤지는 그 계로왕 때 이미 좀 권력을 가져요. 그래서 계로왕 때 정치적인 혼란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시 세력을 좀
누르기 위해서 이 곤지에게 병권을 넘겨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일본에 보내지는데요. 이거를 좀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좌천된 걸로 보는 시각이 있고 하나는 중요한 외교 사절로 보내진 게 아닐까 하고 추정을 해요. 근데 이때 일본서기 기록에 보면은 게로 왕이 자기 임신한 부인을 같이 딸려서 보냈다고 해요. 이게 일본 풍습 중에 하나가 뭐가 있대요. 그래 가지고 같이 딸려서 보내는데 이 임신한 부인이 이제 게로 왕의 아들을 임신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중간에 일본으로 가는 길에 중간에 섬에서 숙박을 했는데 거기서 아이를 낳았고 얘가 무령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무령왕이 곤지의 아들이냐 게로 왕의 아들이냐 사실 몰라요. 그래서 이 곤지의 존재가 더 미스테리하고 좀 더 재밌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건데요. 아무튼 이 곤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계로왕 때부터. 그래 가지고 문주왕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곤지를 그 내신자평에 앉혔는데 해구가 그 곤지를 죽이게 된 거죠. 아무튼 이런 곤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문주왕 때부터를 웅진시대라고 합니다. 백제 웅진시기가 이제 도래를 하였는데요. 이 웅진시기의 백제는 굉장히 왕권이 약하고 귀족권이 정말 비약적으로 너무너무 강했던 시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왕들이 좀 시해를 많이 당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뭐 삼근왕과 동성왕이 나오는데 이 둘도 정상적인 죽음은 맞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동성왕 때부터 차차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시면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